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냉철한 분석가 엘리자 마르탱. 그녀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냉소적이었죠.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총도, 돈도, 협박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했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명령할 때 한국은 존중했습니다. 세계가 지배하려 할 때 한국은 함께 꿈꾸자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수만 명의 촛불, 하늘을 가득 채운 신뢰, 그리고 한 대륙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존중 외교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자랑스럽다를, 아직 의구심이 드신다면 지켜보자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목격한 한국이 세상을 바꾼 방법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데이터를 믿죠. 감정이란 건 전략을 흐리게 만드는 노이즈일 뿐이니까요. 새벽 4시, 파리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센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몽골 마이너스 한국 비밀 협약 추진 중.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이요? 몽골이요? 제 머릿속에선 즉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내륙 국가죠. 한국은 반도 국가이고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둘의 협력은 비효율적입니다. 감정적 제스처일 뿐이에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기사거리도 안 돼.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메모 한 장. 러시아 외교부 긴급 성명 준비 중. 중국 인민일보 사설 예정. 두 거대 국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뭔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 리처드였습니다. 엘리자, 몽골로 가게. 지금 당장. 저는 대답했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시작했어. 우린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는 제게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5년 전 동남아 프로젝트에서 한국인 팀장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확신했어요. 한국의 선택은 감정적일 거라고. 비효율적일 거라고. 하지만 제 가방을 챙기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4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얼굴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건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제 뺨을 때렸죠. 울란바토르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단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앵크바트였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엘리자 마르탱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제 가이드인가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이드라기보단 친구가 되고 싶네요. 친구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에요. 앵크는 저를 시내 한복판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간판에는 서울 라운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 귀에 들린 건 한국어였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벽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요. 저는 앵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려는 거죠?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선택을요. 한 테이블에서 여학생 셋이 한국 드라마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선 남학생들이 한글 가사를 해석하고 있었고요. 저는 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존중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그 청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물어본 나라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이건 그냥 소프트 파워 전략일 뿐이라고요. 한국이 몽골을 포섭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 눈앞의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통제당하는 사람의 공허함이 없었어요. 대신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빛이 있었죠. 앵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 정부가 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문화 침투 아닌가요? 그가 웃었어요. 침투요? 우리가 문을 연 건데요? 저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엔 몽골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두 깃발은 같은 높이였습니다. 누가 위도 아래도 아니었어요. 앵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지 않네요. 저는 대답했죠. 전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나라의 냉기가 보여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앵크는 저를 밤 10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만 말했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따라갔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구시가지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죠. 어둠 속에서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앵크에게 물었죠. 여긴 어디죠?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27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아리운입니다. 당신이 그 프랑스 분석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리운이 말했어요. 내일 밤 우리는 촛불 행진을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위를요? 그녀가 대답했죠. 침묵 행진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아리운이 벽에 종이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과 자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안전은 복종의 대가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함께 꿈꾸자고 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분석이 시작됐어요. 이건 순수한 이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나요? 아리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앵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 그들은 제가 아는 어떤 시위대와도 달랐습니다.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결의가 있었죠. 아리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지 않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당신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용이요? 우리가 선택한 건데요. 앵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믿지 않네요. 당신 나라의 냉기가 보여요.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포위됐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죠. 대사관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어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한국은 몽골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플래카드엔 태극기가 찢겨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었어요. 한국의 개입이 결국 갈등을 일으킨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감정 외교, 결국 충돌로 귀결. 그때였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박윤지입니다.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들렸어요. 시위대의 함성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죠. 박윤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시위대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몽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너희는 몽골을 이용하려는 거야. 박윤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물었죠. 몽골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달랐거든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변호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꿈꾸자고 했을 뿐입니다. 몽골이 원하는 미래를 몽골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녀는 시위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명령과 존중은 다르다는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사관 담벼락에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몽골 국기를 나란히 걸었죠. 두 깃발이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시위대가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죠. 이건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박윤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몽골을 지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플래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다른 사람들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구호 소리가 사라졌죠.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42년을 살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총보다 강한 순간을요. 제 안에 냉기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수우바타르 광장에 있었습니다. 앵크가 말했던 촛불 행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광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아니, 수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침묵 행진을 할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7시 정각,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촛불이 이어졌어요. 순식간에 광장 전체가 촛불로 물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중 사이를 걸었어요. 젊은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들도 있었죠. 모두가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확성기로 해산 명령이 떨어졌어요. 즉시 해산하십시오. 불법 집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리운을 찾았어요. 그녀는 광장 중앙에 서 있었죠. 촛불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합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헬멧을 벗었어요. 그리곤 촛불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시민들 옆에 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경찰들도 하나둘 헬멧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몽골 사람이었거든요. 그들도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앵크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촛불 하나를 건넸죠. 저는 그 촛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섰어요.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전략을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보다 강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총보다 강한 건 촛불이었죠. 광장은 1시간 동안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먹을 들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함께.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강한지를요. 제 안의 냉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차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죠. 그리고 그 존중이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사흘 후 몽골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바트볼드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안전보다 자유를, 복종보다 존엄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대답은 빨리 왔습니다. 그날 저녁 러시아 전투기 4대가 몽골 영공에 나타났어요.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으로 그 소리를 들었죠. 낮게 깔리는 엔진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기도했죠. 저는 앵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앵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더 낮고 무거운 엔진 소리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송기들이었습니다. 6대의 거대한 수송기가 몽골 하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날개에 그려진 마크를 봤거든요. 태극기였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송기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전진했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수송기에서 낙하산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20개. 수십 개의 낙하산이 몽골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요.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어요. 낙하산이 광장에 착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스를 열기 시작했죠. 통신 장비였습니다. 의료 장비였어요. 식량과 담요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편지였습니다. 한글과 몽골어로 쓰인 편지요.
앵크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이 메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광장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몽골 국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송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전쟁이 아니라 신뢰가 하늘을 날고 있었구나.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앵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믿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가 너무 빨랐거든요. CNN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형 신뢰 외교 세계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이었죠. BBC도 따라왔어요. 각국 언론이 울란바토르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랐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리를 걸으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어요. 2개월씩 날 저는 그곳에 있었죠. 몽골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이 함께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한 몽골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려 오지 않았어요. 함께 배우자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엔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몽골 공동기술학교였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와 몽골어를 번갈아 쓰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희가 뭘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학생이 웃으며 말했죠. 몽골의 미래요.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격자가 됐어요.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였죠. 저는 개소식에 초대받았어요. 몽골 초원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몽골 기술자가 나란히 서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 한국인 기술자가 몽골 기술자를 형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몽골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죠. 우린 친구예요.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기사 제목을 봤어요. 몽골의 위험한 선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지웠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썼어요. 몽골의 따뜻한 혁명. 앵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웃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변하게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마음을 연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의 걸음이 달랐죠.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박윤지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나요? 박윤지가 대답했죠. 우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 뿐이에요. 그 말이 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착취가 아닌 동반 성장.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외교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42년간 냉소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희망을 믿게 됐습니다. 앵크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앵크가 저를 데려간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였어요. 하지만 거긴 더 이상 빈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대의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앵크가 말했습니다. 누호프시티입니다. 신이 망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대한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한글과 몽골어로 쓰여 있었죠. 함께 꿈꾸는 도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와 몽골 건설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몽골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죠. 한 작업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어요. 기자분이시죠? 구경 좀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설계도 앞으로 데려갔어요. 이 도시는 착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한국과 몽골이 함께 내렸죠. 저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학교, 병원, 연구소, 공원이 가득했어요. 한 몽골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서 학교에 다니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든 도시에서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저는 도시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엔 광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조형물이 세워질 예정이었죠. 도면을 보니 두 손이 서로를 잡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아리운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시민 대표였습니다. 엘리자 씨 오셨군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당신들이 해냈네요. 아리운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완공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취재진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바트볼드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어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러웠습니다. 광장은 환호로 뒤덮였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다른 기자들도 울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초원 위의 촛불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리처드가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엘리자, 자네 많이 변했어. 저는 웃었어요. 네, 저는 배웠습니다. 신뢰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로 쓰는 역사였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존중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세상을 바꿨다. 저는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창밖에 파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몽골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총성이 아니라 신뢰로 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가 됐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차갑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계산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몽골의 초원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와 함께 일어서는 나라라는 걸요. 지금도 누호프시티에선 한국과 몽골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을 겁니다. 국경도 차별도 없이요. 그들은 함께 꿈꾸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아닐까요? 총이 아닌 신뢰, 지배가 아닌 존중,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대륙보다 넓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신뢰로 쓰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어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